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빠는 누구인가? 갑작스레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누구든 김건희 여사가 보기엔 매우 답답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당시 대선 후보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캡처 한 장이 정치권을 휩쓸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께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암튼 전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본 이준석 의원, 국감 도중이지만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이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맥락상 오빠는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요. 대통령실은 빠르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카톡에서 언급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말이죠. 명태균 씨가 띄운 때 아닌 오빠 논쟁,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왜일까요? 네, 내용이 화끈거리긴 합니다. 오빠가 누군지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직접 명태균 씨가 대화 내용을 공개한 건 처음이잖아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런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공방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허풍쟁이 사기꾼 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말이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제 보여지기 위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내용을 보면은 거의 말미에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장 탁월하니까 믿겠다,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김 전 최고 소위 당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발끈해서 김재원 최고는 빨리 신속 강제 수사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꺼내면 당사자가 반박하고 그럼 또 재반박하고 지금 그런 패턴 한가운데 있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친오빠다 이런 해명을 내놨잖아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문제를 사실 온 국민이 어지럽게 지금 이거를 누가 그 오빠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너무 황당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적어도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 기강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는 것인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그 의원도 당장에 내가 아는 오빠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본 적도 없다 본인은. 그런데 지금 이 카톡 대화에는 이준석 의원도 또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 저런 뭐 하나하나 명태균 씨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33일 만에 첫 입장을 2개 내놨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아, 그 말이 맞겠다라고 국민들이 그걸 곧바로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명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믿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히려 폭로의 트리거가 된 셈 아니에요? 정치가 흔히 이 말로 하는 전투,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과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엔 정말 뭐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김재원 최고는 자신을 정말 뭣도 모르는 뭐 똥개로 비유한 명태균 씨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곧 철창에 갈 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뭐 지천명에 딸을 낳아서 5살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자기 사진까지 올렸죠. 사진을 올리면서
딸아이가 자신에게 아빠 감옥 가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그런 글을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튼 국민 보시기에 이 명태균 씨가 제기한 논란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자신들은 또 자신의 논리대로 사실 확인 결과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또 국민들 보기에는 그게 사실인가라는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 걸 보면 이 논란으로 국민들이 많이 피곤해하실 것 같아요. 빨리 이 논란이 좀 종식될 수 있도록 거듭해서 수사 당국이 조금 이 수사는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의 카톡의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친오빠다. 대통령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명 김용남 의원님 납득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저 카톡 내용만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 좀 전에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창에 공천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그 김영선 의원과 또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강혜경 씨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명태균 씨에게 오빠에게 전화 왔죠? 그럼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언급된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면은 친오빠가 공천 개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그것도 큰 문제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빠는 윤석열 당시 당선자를 뜻하는 거로 다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이 오빠는 친오빠다. 이런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다 보니 헷갈리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뭐 그리고 지금 카톡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의 녹취 파일에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다 챙겨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계속. 예. 근데 오늘 공개된 카톡에서의 오빠는 친오빠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죠. 네. 자, 오빠가 누군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와는 전혀 다른 이제 국민적인 인식이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오늘 해명으로 확인된 것도 있어요. 명확하게 확인된 것. 첫 번째, 대화 속 인물이 김 여사인 것은 맞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 번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좀 추측할 수 있겠더라고요. 통상 이 정도의 사태가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하면 이제 보통 이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이 주관이 돼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우선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리이고 그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업무 처리 방식일 텐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내놓는 걸 보면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대통령과 김 여사한테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합니다. 예. 무책임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일 텐데 이내 대치기 당할 어설픈 해명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무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대통령실의 이 무책임과 무능이 과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실장 이하의 사람들만의 문제일 것인가? 예. 저는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어떤 공식적 프로세스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대통령실이 이 프레스 가이드를 냈을 때 이 오빠가 친오빠라고 했을 때 저조차도 조금 설득력이 있는 그 설명인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대통령실이나 뭐 정황을 제가 좀 취재한 걸 들어보면 친오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팩트 체크 없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팩트 체크가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례적으로 바로 반박을 한 거예요. 네, 명태균 씨 씨가 관련해서 거의 네, 이례적인 굉장히 오래전에 속도로 한 거죠. 제기한 다음에 그 첫초 설명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거 예. 불과 뭐 3-4시간 만에 나올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선거운동 전 기간 동안 그러니까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 과정 중에서 명태균 씨가 가서 뭐 설명한 과정이 있었고 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약간의 뭐 감정 싸움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좀 달래기 위한 김건희 여사의 카톡 메시지였다라는 식으로 또 오히려 명태균 씨는 일부 자신의 발언을 이거 공개한 걸 후퇴하는 모습의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아, 그런 소식은 어디서 나온 소식이죠? 제가 뭐 일부 뭐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통해서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정황은 분명 그 친오빠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친오빠라고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예. 라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뭐 인적 개편이라든가 그 김 여사에 대한 외부 활동 자제라든가 이런 얘기들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오늘 공개된 카톡 내용에서 언급된 오빠의 가능성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일 가능성,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 친오빠가 맞다고 해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저 내용은 분명히 대선 전에 윤석열 당시 후보 내지는 곧 후보가 될 사람의 문제를 놓고 명태균 씨와 이야기를 나눈 건데 그러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친정 오빠까지 선거와 정치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선거 준비를 했던 거냐. 예. 그러면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 당시에 언급했던 선거가 그야말로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얘기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정 식구들과의 이른바 공동 정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면 사실은 배우자가 제일 잘 알죠. 부부 간에 싸울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3자한테 얘기하면서 본인의 배우자를 저렇게 뭐랄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진짜 진심으로 저렇게 믿고 생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저렇게 무지하다고 인정받을 정도면 글쎄 국군 통수권을 맡겨두는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굉장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티즌들 보면 과거의 뭐 사진이나 영상들 보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위가 조금 달라 보이는 서로 뒤바뀌어 보이는 그런 사진들도 공유가 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신뢰가 이번 카톡 메시지 공개로 상당히 저하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오빠건 뭐 가짜 오빠건 간에 그 오빠에 대해서도 무슨 어디 뭐 공적인 회의에도 뭐 오빠가 나타났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보도가 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선 전에 뭔가 선거에도 그
개입이 됐을 만한 그런 정황들을 암시하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이 해명이라는 게 이 해명을 내놓은 사람부터 경질하고 저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직자적으로 하나하나 건건이 이렇게 앞으로도 할 것인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 33일 만에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이었는데 이 건만 이렇게 불이 나게 하는 것도 조금 황당하고요. 해명 자체도 고지 듣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센터 본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외 순방길에 보여진 어떤 그 사진 속에서 예. 대통령 자리에 여사가 서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이랄지 그런 사진 걸로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 제작진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었죠. 누가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사실 V1, V2, V0 이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마포대교에서의 어떤 대통령 같은 그런 모습, 마포대교 대통령이라고 속칭 부르죠. 그런 모습이랄지 또 얼마 전 그 언론 그 칼럼에서 나온 것처럼 수석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하대하는 듯한 그런 예.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참 민망했다라는 어떤 핵심 인사의 어떤 증언이 실린 거랄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과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여사인가 그런 모습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가 뭐 말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자기 고백성 어떤 보도가 된 걸 보면은 여사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마당인데 지금 이런 카톡이 막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게 또 친오빠라는 둥 그러면 이제 점점 범위가 더 확대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더 늘어나는 것인데 명태균 씨는 거의 뭐 1대 17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카톡들 하나씩 다 공개하면서 본인이 분리할 때마다 이거 공개하고 또 다른 얘기했다가 또 이거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본질을 숨기기 위한 또 본인의 어떤 이 뭐 수사가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기 위한 그런 교란 작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으려면 전체적인 큰 틀 하에서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여사나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뭐 하나 나오면은 친오빠라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예. 이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바보로 하는 것이지 이런 식의 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김영현 의원님. 네. 명 씨의 폭로 추가로 나올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 씨의 폭로는 강혜경 씨 폭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혜경 씨 폭로의 내용의 요지는 윤석열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를 했고 그 비용이 3억 6천만 원인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단수 공천을 했다라는 것이고 명태균이 그 단수 공천을 받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씩 나눴다. 속칭 반띵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 폭로가 나오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폭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신분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아마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존에 받고 있던 수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건도 관련돼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뒤지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구속시키고 처벌을 하게 되는 게 통상의 통로죠. 명태균 씨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은 나를 구속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탄핵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1년 동안 계류 중에 있던 수사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예정이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정치자금법이 이 반띵과 관련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의 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로 수사를 축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구속 수사 사안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특히 반띵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땐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지 않습니다. 예, 두 분 사이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결국은 명태균 씨는 어떤 전방위적인 그 수사의 확대를 피할 수 있고 따라서 구속 수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폭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내용의 녹취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이 있다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더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정광재 의원님, 예. 여론조작 아닙니까? 이게 뭐 사실이라면 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공표용이었는지 아니면 비공개용이었는지 내부 참고용. 네,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자신의 무기가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광판다고 하죠. 이 자료를 갖고 가서 내가 하는 이 여론조사 자료를 보니 잘 나온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게 근데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한다면 뭐 어떤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유수의 매체에 공개되는 여론조사에 저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만약 근데 이 공개용 언론에 보도되는 그 여론조사를 저렇게 조작했다고 한다면 저건 대단한 실정법 위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개용인지 아니면 자신이 자신만 갖고 있는 데이터처럼 후보자에게 가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 조작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이게 있겠죠. 외부 공표용과 내부 참고용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작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내부 참고용이라면은 지금 판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걸 분석해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 조작을 할 이유가 없죠. 예. 내부 참고용이라면 오히려 부정확한 거를 놓고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 내용 중에 외부 유출할 거니까 그건 아마 외부에 이제 공개할 거라는 의미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외부 공개를 해서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일단 해당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선거범죄는 대부분의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로 완성되는 선거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 가능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시효 문제를 논외로 하고 해보면 저렇게 마음대로 조작한 여론조사 내용을 갖고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공표를 했다면 예. 허위사실 공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이슈도 뜨겁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거기 몇 사람 있어.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묵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냥. 김대남 전 행정관도 언급했던 십상시, 여사 라인. 누군가는 한남동 7인회로 불렀고 한 신문은 이른바 7간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한남동 7인회는 들어본 적 없다면서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자,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도곡동 7인회나 잘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도곡동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님께 궁금해요. 그 도곡동 모임의 참모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고 한 대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한남동 7인회는 7명보다 더 많다. 도곡동 7인회는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한 친한계 최고위원. 과연 여론은 어느 쪽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네, 한남동, 도곡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도곡동 7인회는
없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네. 저는 저 실체가 보도 뭐예요?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도곡동에 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네. 당대표 부실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근데 도곡동 7인회가 있다면 제가 모르는 도곡동 7인회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전 뭐 스스로 자문해 봤어요. 저도 처음 듣고요. 우리 당에서 도곡동 7인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기자 여러분들 도곡동 7인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기자분들에게 물어봐도 사실 우리가 기자들이 가장 그 정치 이 밑바닥에 돌아가는 얘기를 잘 아는 분들인데 처음 들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남동 7인회라는 어떤 그 프레임이 잡히니까 그것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도곡동 7인회 이런 예. 참모 조직을 그럴싸한 이름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보고 한동훈 대표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고 정광재 의원은 실제- 도곡동에서 한 대표 만난 적 없으세요? 뭐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2인회는 되네요, 그러면. 그러나 도곡동 7인회라는 조직 자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오늘 한동훈 대표도 반박을 했고요. 김희정 의원님, 그런데 이게 여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거 분열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일각에서는 심리적인 분당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집권 임기 대통령 임기 지금 절반이 아직 안 지났는데 이렇게 여권 내부가 자중질환인 것도 처음 목도하는 광경인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그 비대위 비비대위 하면서 계속해서 집권 여당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대위 체제로 갔던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이었는데 지금의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로 참 희한한 광경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도곡동 7인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소위 친한 게 측근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크게 막 이렇게 의논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네. 오히려 도곡동 7인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집권 여당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오히려 들거든요. 다행이다. 네, 오히려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의중도 들어보고 오히려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한남동 7인회는 뭐 7인회다, 뭐 7간신이다, 뭐 십상시다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대통령실 외에는 부인하지 않아요. 저희도 야당이지만 오래전부터 기자들 통해서도 들은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공적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 그다음에 뭐 양정철 비서실장 이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이미 그때 목도했잖아요.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거론된 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해명이 나왔는데 비서관들이 나서가지고 검토했다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엇박자를 통해서 비선이 존재하는구나. 정호성 박근혜 정부 때 정호성 문고리 3인방에 했던 비서관을 데려다 쓰다니 전수받았나 문고리 이거 노하우를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비선은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하고 비근한 예로 이부속실 만드는데 대통령실 내 돕는 사람들 다 모아서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많더라. 네. 그러니까 메모드급으로는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과연 대통령실 내에서 권력 서열이 누가 가장 높은가 이런 것들도 엿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해명 반박을 아까 한 것은 들었고 한남동 라인에 더 많은 인원이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한남동 7인회가 더 많은 인원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용남 의원님, 한남동 7인회는 들어보셨어요? 글쎄 한남동 7인회라고 뭐 7명을 거론하는 거는 최근에 들은 것이고요. 예.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 모 행정관 누구누구 이름 이렇게 열거되면서 여기가 이른바 여사 라인이다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 뭐 누가 제일 측근이고 누가 뭐 가장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게 다른 정권에서는 참 볼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5년 단위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정권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영부인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건 이번이 처음이고 더군다나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라는 이른바 최순실 문제로 엄청나게 큰일이 터졌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대통령의 비선 라인이 누구냐가 그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영부인의 비선 라인이 누구냐. 그러네요. 이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참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논란은. 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한남동 7인회로 지목되는 인물들. 이모 비서관, 김모 비서관, 최모 비서관. 여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강모 선임 행정관도 알 것 같고 김모 행정관, 황모 행정관, 강모 전 비서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이른바 지라시, 받은 글이 돌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일 의원? 네, 저는 저 명단을 보면서 뭐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신빙성 있다. 예, 인사 라인을 대통령실 인사 라인을 통해서 예. 지금 저 명단 중에 보면은 인사비서관도 있고 인사비서관실에 행정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2명이나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사비서관이라는 분은 그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올 1월에 갑자기 인사비서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인사비서관 위에 인사기획관이 있었는데 이 인사기획관 자리가 24년 6월에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비서관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비서실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선거 끝나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요. 근데 이원모 비서관은 내 부인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또 친밀한 사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 공직기관 비서관은 인사 검증을 맡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사비서관, 인사 추천을 받아서 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인사비서관 자리,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공직기관 비서관 자리가 몽땅 다 김건희 여사하고 연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단 말이죠. 그러니 그 대통령이 한때 그 친일파 기관장 임명과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나는 1순위로 올라오는 사람 그냥 임명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1순위를 누가 올리는 거겠습니까? 인사비서관실과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운용되는 그런 라인에 의해서 실제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고 있으면서도 용인을 하는 것인데 그 용인을 하는 이유는 인사가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수백 수천 자리거든요. 저도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인사를 해봤는데 인사가 정말 힘듭니다. 인사는 고민의 끝이 없습니다. 그 고민을 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 그걸 누가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저 명단을 보고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몇몇 언론들이 인사 기사를 썼는데 단독 새 국무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 저렇게 나갔죠. 문정부 출신 파격 죄송합니다. 발탁입니다. 박탈 발탁. 네. 저렇게 나갔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실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당시에 했고 그런데 대통령실 모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 검토된 바 없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 내에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때도 이른바 한남동 7인회 지금으로 따지자면 혹은 김 여사 라인이 뭔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조직이든 그 조직이 생기면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무와 관련한 일은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인사와 관련한 일은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홍보와 관련한 일은 홍보수석실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인사수석실이나 아니면 뭐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공적 그 체계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은 신빙성을 기자들이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갔을 때 공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기자들이 받아들여서 기사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정치부 소속인데 사회부장이 정치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부장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이건 정상적인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예.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해명과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 차죠. 당시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보도들이 나올 때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7인회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로 부른다는 뭐 한남동 라인 7명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황모 행정관 이름이 이제 많이 오르내리는데 네. 윤 대통령 부부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때 서로 엇박자가 났잖아요. 공식 라인과 또 다른 어떤 비서관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입장이 달랐고 서로 주장이 달랐던 것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바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그 쇄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 황목 씨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굉장히 편한 관계이고 가족처럼 대해서 그 소개 이야기까지 다 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 녹취록에도 등장하고 명태균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황모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뒷좌석에서 대통령과 함께 가면서 뭐 별 얘기 다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돈독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도 어떤 정권에도 왕수석도 있고 왕실장도 있고 그랬어요. 청와대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는 왕행정관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 황모 씨가 이를테면 그 속한 비서실 내에서 수석이나 또는 비서관이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 결정의 방향이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왜곡이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그렇게 친숙한 사이고 뭐 삼촌, 작은 엄마 이렇게 부르는 관계라는 게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일 텐데 저희보다 더 먼저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국정농단이고 왜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또 비단 이 황모 씨뿐만이 아니라고 하고 7명이다 10명이다 넘는다. 전 비서관들까지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공적 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게 비선 라인이고 국정농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고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잘못했다는 얘기나 사과 없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이게 문제 해결이 되겠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네. 자, 그래서 정광재 위원님. 예. 이제 독대가 이뤄지겠죠. 그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과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제안 혹은 쓴소리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뭐 계획하고 있겠죠. 대부분 다 얘기된 거 아닌가요? 예. 뭐 그걸 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런 예. 얘기들을 친윤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는 네. 한동훈 대표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비공개적으로 해서 이게 잘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시도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하기에는 이미 뭐 선이 좀 많이 넘어간 것 아니냐라는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독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때 뭐 전 인상 깊게 읽은 인터뷰 대목이 이겁니다. 자신이 그 불편해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순간에 그 분위기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지는 않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뛰어내리겠다. 이런 말까지 하신 걸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은 이미 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도 지켜보고요.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대통령의 라인만 있을 뿐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한희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소속사 모기업인 하이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한희 씨 여기서 팬분들께 꼭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 안 해도 팬분들이 제 마음 잘 아시니까. 국회가 들썩들썩했는데 한희의 실물을 보고 싶었던 건 의원님도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문 옆에서 한희를 찍는 사람 최민희 과방위원장입니다. 너무 짧게 지나가서인지 아쉬운 표정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희 씨는 소속사 안에서 뉴진스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계열사의 한 매니저가 뉴진스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역바이럴, 즉 대외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PR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대리과 성종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을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한희 씨는 대답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당에선 총력 유세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에서 거리 인사를 하며 막판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곡성과 영광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판 때문에 유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출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어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차 아프지 뭐.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예, 그럼 됐어요.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공자간에 그 결석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습니다.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엄청난 것이어서 여론조사 전문가와 긴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만큼 여론조사가 지금 뜨겁습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예, 큰 틀에서 먼저 답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이 정도 짤막한 대화이긴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 여론 조작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조작입니다.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봐라. 한 2% 정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명백한 조작이죠. 저 이 녹취 보도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조금 이따도 얘기가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론 결과를 이렇게 조작할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수사 의뢰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원칙은. 네. 그렇군요. 지금 연령, 지역, 여성 맞춰서 곱하기 해서 2,000개를 만들어라 이런 지시도 내렸고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마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데 네. 이렇게 연령, 지역, 여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곱하기 하라. 이건 샘플을 조작하라는 뜻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여론조사에서 결과치를 누구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는 안 돼요. 예. 손대는 순간부터 조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통화가 녹음된 정황을 유축한데 명태균 씨가 자기와 같이 일하는 또는 직원으로 부리는 어떤 여성분에게 뭔가를 지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던 걸 중단하고 이렇게 하지요. 수시로 보고하고 돈이 얼마가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샘플을 2,000개로 맞춰라 하는 것은 지금 보면 20대와 30대 응답률이 적어가지고 좀 애를 먹는 대목이 나와요. 지금 우리 자막에는 없었습니다만 보도 풀텍스트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차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0명 샘플로 조사한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서울 예로 드는 거예요. 서울 20대는 말하자면 40명. 부산의 50대 남자는 몇십 명.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총 1,000명이 구성되는 겁니다.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분포에 딱 맞게 서울의 20대 남자는 전체 인구의 몇 %고 그걸 몇 % 할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서울의 20대 남자 30명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응답률이 좀 낮지 않습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 28개까지는 채웠는데 2개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원칙은 이걸 2분의 응답을 확보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몇 시간을 쓰든. 그런데 우리가 이런 JTBC나 이런 데처럼 언론사하고 조인해서 할 경우에는 마감시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시간으로부터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는 시간, 분석 기사도 쓸 수 있는 시간 하려면은 조사 마감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기다려도 안 찰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이례적으로 허용하는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예. 못 채운 그게 전체 흐름을 바꿀 정도가 아닐 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건 공표해서는 안 된다. 보도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원칙은 아직 uncompleted,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20, 30대 응답률이 낮으니까 뭘 곱해가지고 2,000개를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2,000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아닐 거라고 추단합니다. 네. 윤석열이 2% 앞서게 해 주이소. 이 말은 지지율 숫자를 아예 정해놓고 네. 거기에 끼워 맞추라.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죠. 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이 이건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자. 이건 명백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실 이 진술만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예. 윤석열을 2% 정도 앞서게 하란 말은 미세하지만 앞서게는 하되 현격하게 차이를 벌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 즈음에 이 통화가 오간 게 지금 2021년 9월 29일 오후란 말이에요. 예. 이때는 11월 달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을 거쳐서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 네 사람으로 압축이 돼서 본격 경선에 막 레이스에 돌입하던 때고요. 윤 후보가 전반적으로 앞섰지만 당심에서는 좀 더 앞섰고 민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나 윤석열이 어떻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큰 차이는 안 날 아직 그때인 겁니다. 승부가 네. 기울기 전쯤에. 그래서 여타 여론조사들과 크게 튀지는 않는 그러나 윤 후보가 앞서는 쪽으로 제작 내지는 조작을 주문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윤 후보에게 보고할 때도 면이 쓰기 위해서였을까요? 예.
그러면 당시에 여론조사의 실제 추이는 어땠습니까? 이것과 좀 비슷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흡사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했던 PNR 조사가 있잖아요. 네. 이 녹취록에 언급된 조사하고 흐름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게 발주를 준 거죠, 말하자면. 예. 해달라라고 이제 질문 같은 건 자기들이 짜서. 그런데 아까 그 여직원에게 지시하는 듯한 통화 내용을 보면 그 여직원이 전화를 받은 여성분이 PNR 직원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됐던 우리 프로 이 코너 들머리에 처음에 나왔던 그 녹취와 자막과 지금 말씀하신 PNR 조사와는 동일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닐 수 생각이 있다. 듭니다. 이건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화 녹취 시간이 나와 있고 PNR에서 했던 여론조사는 다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네. 거기에는 다 데이터 같은 것들이 명백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은지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윤, 홍, 유승민, 안철수 이 네 사람 후보의 각축 과정이었고 등 위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가 여러 언론사 것이건 정당 것이건 간에 네. 이것도 큰 틀에서는 흐름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론조사라면 선관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고 예. 공표는 하지 않고 내부에서 지금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인가를 후보한테 참고하라고 네. 그야말로 내부 참고용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 참고용은 이런 사전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숫자를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마사지를 하는 네. 그런 형식으로 해도 무방한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무방하지는 않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데이터의 결과값에 마사지, 손을 대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아, 그건 내부 참고용도 네, 마찬가지죠. 내부 참고용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보고 받을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지금 공표라는 것에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표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실 때 보도기관, 매체를 통한 보도라는 의미의 공표도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선관위에 질문지와 조사 방법, 조사 개요를 조사 이틀 전까지 서면으로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데이터 결과도 함께 또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보도물처럼 넓게 퍼지진 않지만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공표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이나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기획해서 하는 여론조사는 굳이 선관위에 이틀 전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내부 판세 분석용이거나 무슨 VIP 보고용이라거나 또는 정말 안에서 대외비로 자기들끼리 뭔가 돌려보고 싶을 때도 수시로 합니다. 네. 그런 것은 굳이 공표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선관위에다가 데이터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굳이 그곳에서 데이터 결과값에 누구 기분 좋으라고 또는 어느 쪽 이기는 것으로 나오게 손을 댄다면 그 가공된 정보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는 정보죠. 네, 그렇죠. 기분 그리고, 좋게 하는 것? 네, 그리고 그건 그냥 기분의 문제라고 칩시다. 그런데 언론사나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닌 지금 명 씨나 이런 사람들이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PNR을 통한 것이건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알려진 한국미래연구소인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건 간에 정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중앙선관위 여조심에다가 올려야 하고 네.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게 공표입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건 서울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건 안 되건에 관계없이 그런데 데이터 값에 손을 댔다? 그 자체로 조작인 것이고 그건 처벌 대상이죠. 그러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것을 보고 받은 측에서 이거 훼손되거나 조작된 정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를 의뢰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이런 게 드러났으니까 자체 인지 과정을 거쳐서 거기 지금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제가 명확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2021년 거면 한 3년 됐잖아요. 네. 이거
시효 이내 거니까 조사해달라 수사 의뢰할 수도 있겠죠. 네. 시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공소시효를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선관위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의지의 문제겠죠. 자, 그러면 조사를 한 사람 네. 한쪽에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면 어찌 됐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걸 보고를 받은 사람 그리고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건 이 강혜경 씨가 네. 이렇게 맞춰라 2% 높게 올려라라고 할 때 굉장히 일상적인 듯한 대답 말투예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했나?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했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지시받는 거라면 그렇게 별 변동 없이 어조나 이런 거 변화 없이 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럼 깜짝 놀라거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서 답변하는 것처럼 네.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보고받은 그 보고받은 대상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명확히 안 됩니다만 네,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조사를 그 조작을 한 사람과 네. 그 조작 결과를 보고받은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보고 받은 사람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보 여론조사 결과의 조작에 관여를 했거나 지시한 게 아니라면 그냥 보고만 받았다면 조작된 데이터를 보고했는지 아닌지까지는 알 수는 없겠죠. 네. 다만 본인을 포함해서 또는 스텝이나 비서나 누구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맞게 됐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시오라고 사후에라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 와서 누군가가 보고를 하면 잠깐 기다려 보시오. 이거 계산해 보겠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고하는 사람이 마음 먹고 조작하려고 허위로 뭔가 손을 댔다면 그것을 규명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조작자는 분명히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실정법을 어긴 거고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저촉된 거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그건 위법한 거니까 처벌 대상인데 보고 받은 사람까지 그걸 물을 수 있을지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신빙성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누구나 뭐 밑에 건 자기 스태프들에게 말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보고 좀 이상한 듯 합니다. 뭐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뭐 재고합시다. 이런 것은 내부에 논의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나 보고 받은 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데 보고를 한 차례 받고 네.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네. 추측이고요. 네. 이런 조사를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네. 주기적으로 보고를 한다라고 네.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한 일방의 진술, 즉 명태균 씨의 얘기만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다른 녹취록에 보면 3억 6천만 원 어치를 정도를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고 가서 그거 받아와야 된다. 뭔가 서울에 올라가서라는 네. 그런 대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수회에 걸쳐서 윤석열 후보가 됐던 어느 후보가 됐던 또는 어느 정당의 누구에겐가가 됐던 아직 그걸 특정하지는 말죠.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측에 수회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여러 번에 걸친 금액이 그 정도인데 그거를 비용 지불이 안 됐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위반 소지가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리고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대신에 그 3억 6천 또는 비용이 얼마로 산정하건 간에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하는 다른 형태의 뭔가를 받았다면 그거 역시 포괄적 의미의 뇌물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검찰의 영역일 테고요. 예. 이 녹취의 앞의 맥락 또 뒤의 맥락까지는 없고 이 부분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유추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론이 나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후에도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1분 정도 됩니다. 네. 이번 사안으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희도 이제 보도에 여론조사를 많이 쓰는데 정치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 사안으로 네.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저도 그 업무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론조사, 정확하게 룰과 규정에 맞춰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치는 일정 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정책을 만들건 여론을 체크하건 간에. 그런데 그
공공재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의도나 빗나간 무엇에 의해서 훼손되고 조작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안 그래도 응답률 같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항상 설왕설래하곤 하는데 네. 신뢰가 더 타격받을 것이며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필요는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공공재가 신뢰가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심각하고 어떤 명백한 조사와 함께 사후 보완책 같은 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컨센서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여론조사 결과든 아니면 이런 조작 의혹이든 이슈가 될 때마다 좀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금방 또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로 자주 안 뵈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이었습니다.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깨워봐 내 안의 가능성을. 채워봐 내면을 건강하게. 피부 속부터 채워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 I'm ready. 레디어스. Merge Aesthetics. 품격. 입구 세 개가 모이면 품격의 품이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세간의 말들, 즉 평가가 모이면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해석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보면 품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대화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적 대화라 치더라도 읽어 내려가기가 불편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공개될지 모를 또 다른 말들은 어떤 품격을 지니고 있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앞섭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면서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이 터무니없다면 녹취를 틀겠다고도 했습니다. 잠시 뒤 뉴스룸에서 명 씨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대영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